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시작 국고처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어느덧 4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한 주간 실적 시즌을 보내면서 이번 주 참 온탕과 냉탕을 오갔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5월의 시장 단단한 전략으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뵙는데요. 네. 지난 시간 저는 대표님과 처음 방송을 해봤잖아요. 네. 이 시간 정말 반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셨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시장도 시장인데 종목도 잘 봐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흐름은 물론 종목까지 믿고 보는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었죠, 대표님. 이 GDP 발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또 어제 간밤에 PC 물가 지표도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급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은 상승을 한 채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시장 분위기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계속 좀 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몇 가지 하나 좀 보면 소위 빅테크 실적 발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실적 발표는 불확실성도 만들었고 악재도 됐고 또 호재도 됐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슈퍼 서프라이즈로 해서 시장의 어떤 큰 분위기 반전을 같이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었죠. 경기는 좀 나빠지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물가는 좀 반대로 오르는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전부터 좀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제가 그 4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도 이따가 뻐꾸기 주식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좀 완화되는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날에 미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다음에 기업 실적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PC에 대한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워낙 또 좀 잘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있죠. CPI하고 이 PC하고 조금 다른 거는 PC는 주거비 쪽이 조금 비중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스티키한 쉘터, 주거비나 집값이 최근에도 좀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도 CPI에 좀 영향을 많이 주더라도 PC에는 조금 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코어 PC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2.8로 예상은 2.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악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으로 따져보니까 코어 PC가 0.3으로 예상치에 거의 다 부합을 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최악은 피했어. 그런데 구글 실적은 또 서프라이즈했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완화됐어. PC 이렇게 예상치 부합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 안도감이 다음 주 있을 FOMC에도 다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CT는 웃기는 거는요. PC 발표한 다음에 CT가 당장 7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연내에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이건 좀 오버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 또 국채금리가 빠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7 넘어서 있다가 4.6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기술주들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주, 성장주들, 바이오나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이런 시장이 간밤에 좀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S&P 500은 작년 10월 말 11월 이 자리가 저점이었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미국채 10년물이 5%를 찍었는데 5% 넘어서 더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5%가 꼭지예요. 그런 얘기 좀 드렸는데 그때가 국채금리 최상단이었고 시장은 반대로 최저점이었고 그때서부터 국채금리 빠지기 시작을 했고 증시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난 랠리가 근 한 5개월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쉴 수 있는 기간에서 걷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죠. 그럼 미국 증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끌고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1,000를 넘어서든지 뭐 이런 흐름이라 금리를 빨리 내리든지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자, 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S&P 500은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면서 시간이 뒤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만들어질까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게 될 것이고 또 올해 하반기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오르는 거는 실적 모멘텀도 있고 AI가 끌고 왔던 엔비디아 효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빅테크 이번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사실은 이쪽이 뭐 다우나 이쪽보다 더 좋았겠죠. 특히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방송만 하시면서 반도체 얘기 많이 하시고 네, 반도체 많이 관심 하죠.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또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반도체 중에서요. 네, 반도체 쪽에서 아니면 뭐 다른 업종에서? 반도체 중에서 좀 HBM을 많이 봐야 한다 이런 그래요? 분위기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체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이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졌고 일시적으로 급락했더니 다시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런 뭐 일목균형표상으로도 이 구름대를 좀 넘어서느냐 뭐 이런 거는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아마 트라이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FOMC 기대감을 이번 PCE가 다소 조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줄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미국채 10년물은 이번 주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4.7을 찍었어요. 4.7.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장에는 악재죠. 그리고 국채 가격은 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뒤집어 얘기하면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자, PC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빠졌다. 그러면서 약간 위험 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미증시도 좀 올랐다. 이거 하나 하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 또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채권 투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주식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미국채 장기물, 뭐 30년물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가격 매리,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 주식들도 좀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종목들 네. 해서 볼까요?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미국 주식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좀 많으셔가지고 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사실 시장을 끌고 올라온 종목이죠. 끌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한편에서는 야 금리 언제 내릴 거야? 이거였지만 야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미뤄지고 금리 인하 올해 연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6번 정도 내릴 것 같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한 번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끌고 오는 시장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이제 이런 주식은 보통 이런 그냥 깨지지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깨지지가 않고 지금 당장 깨질 일도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950에 있는 전고점대를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 숫자가 변할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자가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1,000를 넘어서면 일단은 반도체주를 흐름을 끌고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에 빠졌던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도 같이 좀 올라섰고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빠졌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기술주나 성장주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이런 쪽도 다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자, 엔비디아는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에서 대략 한 $800에서 $950 박스 그러면서 윗단을 좀 여느냐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근에 2월이었거든요. $80. 자, 이 자리에서
이제 100달러 넘어설 거니까 뭐 그런 얘기 들었죠. 반도체 중에 가장 말단에 있는 주식. 그동안 우리 뭐 2022년 10월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MD나 뭐 바닥을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뭐 TSMC나 ASML이나 AMD, 뭐 ARM이나 많이 얘기 드렸는데 이 가장 말단 마지막 단에서 움직이는 가장 후발주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0달러 매수시켜 드렸고요. 지금 130달러 갔다가 지금 114달러인데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D램 쪽 돌아서고 있고 뭐 HBM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겠다. 105에서 110달러가 저점이었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메타. 주에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죠? 힘들고 고민이 많았었던 주식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차후에도 겠지만 저는 이런 거 한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메타 차트를 보시면 2022년 11월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2022년 11월입니다. 이 이전에 얼마였냐면 한 350달러 정도 하던 메타 주가가 여기가 88달러를 찍은 자리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자, 그런데 제가 바닥을 잡는 기술 중에 이런 얘기를 제 책에도 많이 남겨놓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 첫 번째, 망하지 않을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투자를 시작해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끌고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성과를 주는 것이다. 네. 일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2022년 11월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차트 한번 잡아주시죠. 여기에요. 350달러 하던 주가가 100달러가 깨졌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 그때는 페이스북이었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아무리 수익 모델이 빠지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10%를 감원을 한다. 그때가 바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마 11월 첫째 주였는데 그 구구처에서 우리 이 얘기 들으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300달러 넘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300달러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500달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아무래도 자본 지출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비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달러 초반, 400에서 410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는 역시 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 다만 메타가 이제 500달러를 쉽게 넘어서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좀 더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 대선 결과에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요. 트럼프의 정책이 한 가지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물가. 원유 생산 크게 늘려가지고 물가 빠지게 하면서 금리. 야, 금리 빨리 내려야 돼. 저금리. 그 다음에 저세율. 법인세 35에서 21%에서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 분위기가 미국 대선까지도 제가 볼 때는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요즘 고민 많은 종목이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뭐 네. 테슬라 주식 좀 사보고 싶으세요? 어때요? 테슬라 과거에 조금 사볼까 했는데 네. 요즘에는 요즘 별로 안 땡기죠. 요즘 별로 안 땡겨요, 진짜. 테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 전체적으로 전기차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비전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다. 다른 돌파고 그래서 올해 그 로보택시 또 자율주행 이쪽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자 한번 네. 보실까요? 이번 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어요. 목요일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올랐던 거는 이제 저가형 모델 2 그동안에 생산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생산하겠다 이런 내용이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140달러에서 대략 한 160달러 정도 되면 저점에서 한번 좀 바운딩이 조금 더 한 200달러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트레이딩 쪽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언제쯤 추세적으로 오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그 불확실성을 벗은 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점검하면서 또 실적 발표를 한 기술주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준비해 주신 이벤트에서 미국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것도 반응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예. 지난주에
주식방송에 이 방송 끝나고 는 주식방송에서 좀 공개해드린다고 해서 네. 앵커하고 약속한 내용을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 지금 뭐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제약바이오주 얘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네가 일으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난해 우리가 하반기 또 4분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밀어대고 있는데 이 바이오테크기 제3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성시대가 올 거라고 그랬죠. 근데 과거 2000년 초반이나 아니면 2000년 중반이랑은 조금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4년은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 먼저 올라왔던 부분에 약간의 차익 물량은 있고 약간 숨고르긴 있지만 뭐 사실 상당히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2025년, 2026년까지 어떤 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주식반상에 꼭 들어오셔서 분위기가 주말 동안에 확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끝나고 주식반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음 주 전략까지 방송 이후 이어지는 주식반상회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온탕과 냉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시장이요, 악재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또 호재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자, 국내 증시는 가만히 있으면 또 뭐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퐁당퐁당이라고 해야 되나?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해서 만들어줘.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추세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대? 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빠졌으니까 4월 한 달 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도 나오더라.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우리 시장을 평가한다면 기술적 반등 그리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소위 피곤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시간과 정성을 좀 쏟아서 그죠? 그렇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이 좀 피곤한 분들은 야, 현금 비중이 많은 게 좋지 않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힌트 수익률도 연초부터 해서 지금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사실 제가 무슨 단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좀 장타를 치는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단기 매매할 것 같으면 약간 스윙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중기 정도? 그다음 장기도 괜찮아. 다만 새로운 쪽이 어딘지는 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뭐 시장은 이번 뭐 기술적 반등이 좀 있었고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시장 초반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전강 후강이냐 전강 후약이냐 뭐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PC 불확실성을 벗었다. 연준의 금리 정책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물가 지표가 PC인데 그 PC가 어찌됐던 최악을 만들진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음 주 30일부터 1일까지 있을 FOMC에서 다소 좀 매파적인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연내 뭐 최소한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 하면서 또 조기에 선제적 금리 인하라고 있잖아요. 그죠? 보험적 선제적인 금리 인하. 그럴 가능성도 사실 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무슨 얘기 했냐면요. 중동 문제를 지난주에 이렇게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그건 어차피 좀 지나갈 거라는 얘기 드렸고,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얘기 드렸는데,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1,400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시게 되면 지난 4월에 중동 이슈가 갑자기 좀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제가 1,400원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대략 한 이쯤이 환율 상단이니까 증시는 그때가 좀 저점이다.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어요. 다만 환율이 1,360원 아래로 급격하게 좀 빠지거나 하면 뭐 더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끈적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대략 박스권, 자 이거 코스피인데요.
이렇게 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21선, 뭐 다음 주는 뭐 시가로 좀 넘어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아직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누르는 힘도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지난 11월 저점, 이때 뭐 국채금리 5% 찍었던 미국금리 10년물 5% 찍었던 자리고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1월에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 자, 이거는, 그리고 상단을 연결해보면 이런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추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추세대에 상당히 잘 맞춰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2600선 아래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좀 돌아서는 이런 분위기, 2750 넘어설 거냐,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자, 이건 코스닥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도 추세대 하단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죠?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고, 다만 거래소보다는 좀 약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소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그 아래쪽에는 현대나 현대차나 아니면 뭐 주말에도 뭐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도 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았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반대로 될 수도 있죠. 성장주들, 기술주들, 코스닥이 코스피와 어떤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국채금리 빠졌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도 올랐고 기술주, 성장주 다 올랐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다음 주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코스닥 쪽이 키 맞추기를 다음 주에 좀 진행할 가능성 열고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반도체 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하나 볼까요?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략은 뭐 명확합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안 할 수는 없다. 이들이 주인공이니까요. 반도체가 죽으면 뭔가 반도체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가 뭐 당장 꺾일 건 아니에요. 다만 작년 1월부터 어떤 큰 랠리가 1년 4개월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그동안은 오래 보인 종목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매매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실적이나 뭐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 없고, 이거 그냥 환율이랑 또 좀 연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대략 한 7만 5천 원 정도면 단기간 좀 저점 정도의 수준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쪽에서도 SK하이닉스 굉장히 견조하죠. 그죠? 예. 네. 여기서 하나 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야, 나는 주식을 바닥에서 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이 있죠. 망하지 않을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사서, 그죠? 가장 화려할 때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SK하이닉스를 잘 보십시오. 작년 1월 달에 여기입니다. 그때 7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7만 원 중반. 작년 1월 달에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기 투자 시작해야 된다. 이때가 최악이니까요. 언제까지 들고 계시라고 그랬죠? 작년 22년 1월에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작년에 1년 반 보유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좀 있으면 1년 반 되는 거죠. 네. 그죠? 자, 이번에 실적 나왔습니다. 2.88조인가 나왔죠? 상당히 서프라이즈 했지만 뭐 잡음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미리 반영했으니까. 하지만 연간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영업이 한 8조대 정도 되는 게 한 15조, 14 후반에서 한 15조 정도대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반도체 분위기를 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매매하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하시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댓글에서도 네. 바이오 오빠라고 바이오 오빠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뭐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항상 앞서가는 이 현상이. 자,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나 후퇴에도 제약바이오주 주목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 후퇴했는데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최근 한 주 동안에는 제약바이오주들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저점을 높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는 좀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3의 전성기가 시작될 거다. 제3의 전성기. 2000년 초반, 2000년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 중반 고령화 사회 뭐 그때 이슈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제약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00년 중반 넘어서 2014년, 15년, 뭐 이쯤 16년 이렇게 됐을 때는 소위 그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CMO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엄청난 상승. 그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원짜리가. 저는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왜? 저는 그 장본인이니까요. 2014년 8월과 10월에 한미약품을 7만 원? 7만 원대 장기 투자하십시오라고 계속 먹고 가십시오 이렇게 10배 올랐죠. 네. 그 다음 언제입니까? 2019년에서 2020년에 텐베거를 경험했다.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이나 제약주들이나 2019년에서 2020년 차트 한번 봐보세요. 소위 지금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처음 아마 내가 알기로는 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2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둘 거. 야, 그러면 제약바이오. 엄밀히 따지면 저는 바이오텍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이제. 계속해서 바이오텍. 제약주보다 바이오 쪽이 지금은 더 맞는 거라고. 오히려 더 어떤 기대감을, 또 성장 가능성이, 주가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유망 바이오텍, 스펙테큘러 20, 올해 바이오 쪽에서 가장 화려할 20개 종목을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펙테큘러 20 뭐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시면 관련해서 아마 기사나 인터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종목들 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462900 ETF.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저점이었고 최근에 저점을 만들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거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안 깨지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은 야 그러면 이제 지금이 고점이고 앞으로 떨어질 거야. 그렇게 보지는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20만 원 트라이를 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그 키트루다 SC 독점도 있지만 뭐 옵티보나 뭐 디센트릭인가요? 그 암치료제들은 거의 대부분 SC 제형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흐름을 하나 좀 알아두실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제약바이오주 얘기하면서 앞서 얘기를 안 드린 게 있어요. 제약바이오주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금리를 아직 인하를 하지도 않았다. 네. 그 기대감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금리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선하죠. 뭐 반도체 그동안에 1년 반 정도 올랐고 2차 전지는 뭐 한 1년 후에나 하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신선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고금리 때문에 많이 연구개발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어떤 먹거리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M&A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 거래를 하든지.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약가 인하가 있었어요. 약가 인하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의 또 기존 원료나 이거를 그 제형 변화라든지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SC나 뭐 ADC나 뭐 BBB 뭐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SC는 뭐 대세입니다. 그리고 특허 만료라는 게 있어요. 키트루다도 28년도에 그 특허 만료가 있는데 특허 만료가 갱신이 되려면 그런 제형 변화 이런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신약 허가 기대감들 지금 가지고 막 올라오죠. 네. 그다음에 기술 수출, 그다음에 M&A,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 보면 나중에는 임상 모멘텀 가지고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 중에는
ADC 기술 수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다. 네. 자, 두 번째 HLB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들 종목이 소위 이쪽에서는 대장주들입니다. 근데 대장주가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HLB는 요걸 하나 잘 보셔야 돼. 지금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이 FDA에서 5월에 신약 허가를 받게 되냐. 국내에서는 항암제로는 처음입니다. 이게 상당히 파급력을 가지고 올 텐데 반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전략을 드렸냐. 저는 이 HLB를 우리가 3만 원대 해가지고 1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다가 근래에 한번 차익을 했었고요. 또 근래에 9만 원대에서 저가 매수도 한번 했습니다. 네. 5월 16일이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을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추세적으로 허가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막 그 전에는 약간의 어떤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HLB가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HLB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 영향력이 어느 쪽으로 퍼져나갈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오늘 주식 반상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보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네. ADC 쪽에서 가장 선두 업체라고 한 주 동안에 주가가 좀 올랐고 어제 조금 좀 밀렸는데 자 ADC 이 리가캠은 레고캠 바이오죠. 오리온이 대주주로 올라오면서 사명이 좀 변경이 됐는데 무슨 얘기 드렸냐면 사실 ADC는 그냥 대세예요. 항체약물 접합체 이 ADC 기술은 거의 뭐 비판하다 안 하는 쪽이 없습니다. 대세예요. 그런데 경쟁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무슨 얘기 드렸냐? 경쟁사가 있었어요. 시젠이나 이뮤노젠 같은. 근데 시젠은 파이자가 뭐죠? 52조인가요? 네, 작년에 네. 인수를 했습니다. 이뮤노젠은 에브비가 14조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기술 거래를 할 필요가 없고 파이자나 에브비를 위해서 일하면 돼요. 이게 경쟁자가 떨어진 거예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그래서 ADC 쪽에서는 이건 뭐 핵심이니까 계속해서 좀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조금 떴던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스펙테큘러 20에 제가 한 번 정도 이 방송 통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방사성 치료제 퓨처캠. 자, 퓨처캠이 우리가 바닥을 잡고 대략 지금 한 40% 가까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뒤늦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다. 방사성 치료제. 방사성 치료제는 방사성 동위원소 핵종. 그다음에 그 펩타이드 이쪽인데 이 펩타이드는 추적자 역할을 하고 핵종이 이제 치료하고 진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사성 치료제도 지금 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뜨겁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맘이라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올해 4분기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작년에 미국의 CNC가 알츠하이머 치료 진단제를 왜냐하면 진단 시장이 커지면 치료 시장도 커지는 거니까 진단제를 보험 적용을 확대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또 퓨처캠은 전립선암 글로벌 임상 2상도 같이 좀 진행하고 있어서 기술 거래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방사성 치료제 쪽에서 그리고 그런 얘기 예전에 드렸는데 무슨 얘기 드렸냐면 브리스톨 마이어즈가 작년에 12월인가요? 방사성 치료제 레이지 바이오를 14억 달러인가요? 인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도 방사성 치료제 업체를 또 인수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M&A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 방사성 치료제 시장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거는 뭐랑 엮을 수 있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있죠.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국내 관련한 종목군들은 퓨처캠하고 ABL 바이오입니다. 잠깐 ABL 바이오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BBB 뇌연료 장벽.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로슈가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쪽에서 계속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로슈의 트론티네맙이라고. 근데 그 성과를 못 내는데 거기다가 BBB 이거를 입혔더니 성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그 임상 결과도 발표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ADC 쪽으로도 가장 주목받고 있고 알츠하이머, 또 특히 BBB 이쪽도 왜냐면 사노피의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노피가 아니죠. ABL 바이오 이뮤노반트의 기술 수출해서 사실 지금 이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서 ABL 바이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제가 말씀 잘해주세요. 이뮤노반트가 아니라 사노피예요. 예. 자, 보시게 되면 ABL 바이오 주가도 최근 올랐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저가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죠. 22,000원에서 지금 25,000원 가까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죠? 이거는 반드시 또 가져가야 될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 되면 야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오스코텍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간암 치료제 얘기도 했지만 오스코텍이나 유한양행 같은 이런 그 신약 허가를 기다리는 그리고 아마 8월이면은 뭐 조기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다음 달에 그러니까 6월에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거든요. 임상종양학회가 있는데 아마 그 초록이 다음 달이면 이제 공개가 될 건데 관련해서 이쪽에서도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스코텍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거는 바로 2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2만 원. 그리고 지금은 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순항 중입니다.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소개해 드렸던 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좋습니다. mRNA 치료제. 핵심 원료는 올리고다.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시, 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우시, STA, 올리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배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ST팜을 우리가 바닥을 대략 한 6만 5천 잡아드렸고요.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는 대략 한 8만 원 중반 정도 왔는데 장기전으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할 자리이기 때문에 ST팜도 스펙테큘러 20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주식반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오늘 주식반상에는 꼭 들어와 보십시오. 왜냐하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저는 카운트다운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어찌됐든 뭐 제약바이오 전성시대를 네가 이끌었다. 그 시작부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지금이 끝이야?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앞으로 확대될 스펙테큘러 20 종목들 추가적으로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또 반도체와 바이오 특징주들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바이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질 주식반상회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 점검 대표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방향성 잡기 힘든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의 선별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주목하면 좋을 유망주,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 꼽아주셨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관심주 세 종목 한올바이오파마와 STI, 아모레지 이렇게 세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 신약 임상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어제장에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쪽에서 가장 또 그 주목이 되는 국내 선도 업체입니다.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팜의 자가면역 치료제 바토클리맙을 이뮤노반트에 기술 수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우리가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자,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질환 이쪽은 그 TNF 억제제인가요? 그거하고 항FcRn 치료제. 근데 사실 여기서 FcRn은 수용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항FcRn 치료제 이쪽이 오히려 뭐 확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자가면역 치료에 더 접근해 있는 건데 거기에 좀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알제넥스나 얀센,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들이 다 하는데 이쪽에서 좀 앞서가던 회사가 알제넥스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알제넥스가 자가면역 치료제 S제형 전환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떠오르고 있는 게 이뮤노반트예요. 그래서 이 항 FcRn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한 200조 시장 정도가 만들어지고 적응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한번 좀 접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네, STI. 아모레 뭐였죠? STI 볼까요? STI.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 8단에서 이제 12단으로 내년도에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STI는 SK 하이닉스의 리플로우 장비를 이제 공급합니다. 이미 수주가 있었고 추가적인 수주도 이게 HBM 관련 장비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아모레 G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제가 아모레 퍼시픽 얘기를 했어야 되는지 못 드렸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화장품은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내수 쪽도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한다. 아모레 퍼시픽의 지주회사죠. 자, 아모레 퍼시픽이 작년에 최악의 실적으로 연간 1,000억 만들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는 3,000억 후반 나올 거고요. 내년에 한 5,000억 정도 갈 것 같아요. 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쯤 아모레 G, 아모레 퍼시픽을 장기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간 관심주 한올 바이오파마와 STI, 아모레지까지 세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은 방송 후에 이어지는 주식 반상회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강의 오늘도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네. 자, 오늘은 4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 자, 설문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앞으로 12개월 내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랜딩이고요.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입니다. 그러니까 1월 이후에 지금 노랜딩하고 소프트 랜딩 비중이 거의 지금 보면은 이번 4월에는 거의 90% 올라왔으니까 뭐 없다는 거죠. 경기 침체 없고 있더라도 아주 약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드 매니저들 투자 심리인데요. 자, 센티멘트. 여기 보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캐시 레벨, 그 다음에 에코티, 주식 비중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 이런 부분인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작년 23년에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현금 비중은 줄어들었고, 주식 비중은 계속 늘어서, 지금 22년 1월 이후에 지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소 경기감도 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으로 보시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보유한 현금 비중.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세요. 5%로 보시고 아래는 한 4%로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현금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을 때 거의 6% 가까이 찍었을 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우리는 거꾸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 이후에 현금 비중이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은 4.2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주식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좀 약간 역발상도 좀 필요한 거죠. 만약에 4%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조금 더 좀 과열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비중 너무 많아지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때는 조금 완급 조절의 어떤 역발상도 필요할 수 있다. 5% 넘을 때는 사고 4%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약간 조절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에 대한 비중 네. 지금 2022년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전망. 요거는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션은 이거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디락스.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있으면서 그저 우리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고 여기 붐이라는 거는 뭐 성장도 하고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물가도 또 높은 이런 부분인데 자 보시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 약간의 진통은 있지만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태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글로벌 프로핏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이죠. 예, 글로벌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뭐 ISM 제조업 쪽에서 신규 주문도 재고는 좀 빠지고 신규 주문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거는, 야, 올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올해 적어도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는 게 여전히 한 46% 정도 되고요. 안 할 것 같다 8%, 그다음에 4번 정도 할 것 같다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하이플레이션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 3, 4월인데요. 4월 달에 좀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높아졌지만 조금 우려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선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뭐 이렇게 좀 상당히 낮아졌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이 고평가돼 있다. 오버 밸류라고 하죠. 지금 뭐 우리 금값 한 40만 원 넘었었죠. 제가 볼 때도 지금 조금 너무 오버 밸류인 것 같다. 금값은 지금은 좀 쫓아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하나만 더, 미국채 30년물 이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국고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